정부가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올해 GDP 성장률이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지난달 발생한 동료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인혁 전 최고 운영 책임자 해임 등 경영진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약 8개월 만에 1억 원이 넘게 오른 셈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한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눈높이를 4%대로 올려잡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2021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4.2%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분석되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 때보다 1%포인트나 높여 잡은 겁니다. 우선 민간 소비는 백신 보급 확대에 힘입어 2.8% 증가한다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금액 기준 18.5%, 또 수입액은 22.4%가 올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취업자 수는 25만 명이 늘어나 고용률 66.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내년도 성장률은 3%를 기록한다고 봤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납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억 1,184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1,532만 원 올라섰습니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0월 4억 471만 원으로 처음 4억 원을 돌파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최근엔 8개월 만에 1억 원이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이달 11억 4,28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상반기보다 약 4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입주 물량이 적어 집값이 치솟고 전셋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지혜진 기자입니다. 직방이 집계한 하반기 입주 물량은 총 12만 9,890가구, 9만 1,865가구에 그쳤던 상반기보다 41%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4%가량 적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는 약 15만 가구가 입주해 올해보다 2만 가구 정도 더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주로 강남 서초구 등에서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들이 입주에 나섭니다. 강남구 일원동 DH 자이 개포 등을 포함해 12,802가구가 예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판교, 하남, 동탄 등 남부권의 입주 물량이 집중됐고 인천은 검단 등에서 9,715가구의 입주가 예정됐습니다. 상반기보다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데다 강남, 과천, 판교 등 인기 지역의 입주가 많아지긴 했지만 전셋값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선호하는 지역의 입주가 과거보다는 좀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전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인 이사철에 전세 가격 상승의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시장 안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포주공 1단지라든지 노량진 일대의 뉴타운 이주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동작구나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특히 입주량이 부족하고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전세 불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한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제도가 오는 10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발전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 시장을 통해 거래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었습니다.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기업 등 전기 사용자와 직거래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코스피 지수가 꿈의 지수라고 불리는 3,000선도 넘고 3,300선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반기의 증시 전망, 전략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김혜영입니다. 예, 코스피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끝나긴 했는데 3,300선은 지켜줬어요. 상반기 주식시장 괜찮게 올라간 상황인데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꿈의 지수로 불리던 3,000피와 1,000스닥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코스피가 역사적인 3,000 시대를 열었고 지난주 3,300선까지 치솟았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반기에만 429.37포인트가 올랐고요. 상승률로 따져보면 14.94%가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상 최고치를 14번 갈아치운 겁니다. 이에 따라 몸집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수급은 좀 어땠을까요? 올 상반기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따받쳤습니다. 개인의 상반기 53조 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지난해 1년 순매수 금액보다 6조 원이나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상반기에는 기록이 새롭게 탄생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제 하반기를 좀 여쭤볼게요. 새로운 역사 3,300선 찍은 코스피가 좀 써갈 수 있다고 지금 보던가요? 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더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3,000에서 최대 3,700선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도 지금 앞두고 있죠. 이에 더해서 소비 증가와 수출, 기업의 실적 호조 등이 우리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를 주도할 만한 업종을 어떻게 꼽던가요? 네, 시장에서는 성장 주냐, 가치 주냐를 논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분법적인 이런 논리보다는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동차, 철강, 화학, 건설, 내수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죠. 예, 집단 면역 완화되고 그러면서 내수업종 괜찮을 것 같고요. 자동차 반도체 문제도 좀 해소도 되고 철강이나 이런 쪽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오르고 건설업종은 경기 회복되면서 투자 좀 늘고.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삼성전자와 네카오, 특히나 카카오 쪽일 것 같은데 이 부분 하반기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올 상반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살펴보면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23조 8,172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개인 전체 순매수 금액의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즉 올해 상반기에만 동학개미들의 투자금의 40%를 삼성전자에 베팅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나 연초 시장을 달궜던 이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10만 전자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요. 현재 8만 원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우려도 있고요. 이와 함께 공매도 잔고가 좀 꾸준히 늘면서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하반기 역시 10만 전자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내년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올해 좀 시간을 두고 10만 전장 가겠죠. 삼성전자가 체질 개선을 하고 메모리 이외의 다른 사업과 좋아질 때 10만 전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다른 사업부가 의미 있게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관심은 카카오입니다. IT 대장주로 우뚝 선 모습인데요. 상반기 고공행진하면서 수익률이 98%에 달했습니다. 시총 3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하반기 역시 카카오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고요. 자회사 상장 모멘텀 등이 살아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역시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기에 3,300선을 돌파한 코스피 하반기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쌍용자동차 매각 공고를 내고 새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도 2달 연장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쌍용자동차 매각 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이 오늘 인수합병 공고를 냈습니다. 매각은 공개 경쟁 입찰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인수의향서와 비밀유지 확약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통과한 인수희망 후보는 오는 8월 2일부터 27일까지 예비실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쌍용차는 오는 9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월 정밀실사와 투자계약을 위한 가격 협상을 통해 최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인수 후보로는 미국 하오토모티브와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 모터스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기업 두 곳이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수천억 원의 자금과 향후 투자 비용은 걸림돌입니다. 현재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3,900억 원, 공익채권은 법정 관리를 거쳐도 규모가 줄지 않아 인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연내 기업 회생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2달 더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TV의 2021 금융자산 포럼이 오늘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엔 은행권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금융의 전환을 진단하고 미래 금융 산업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금융산업을 진단해보는 자리가 서울경제TV 2021 금융자산 포럼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자리는 김유경 NH농협은행 정보보안부문 부행장과 박기은 KB국민은행 테크기술본부 전무가 참석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김유경 NH농협은행 정보보안부문 부행장은 생활금융 플랫폼의 필수 조건, 정보보호와 금융보안의 완비를 주제로 안전한 생활금융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부행장은 일명 마이데이터라고 불리는 고객의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하는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른 최적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커에 의한 금융자산 탈취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디지털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지난 2011년 437억 원에서 2019년 6,720억 원으로 무려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김 부행장은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의 요건으로 플랫폼 예산의 10%를 보안에 투자해야 하며 국내외 공인된 보안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모든 경제가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금융도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이 인터넷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신뢰를 제1 생명으로 하는 금융에서는 정보 보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박기은 KB국민은행 테크기술본부 전무는 은행은 왜 플랫폼 기업을 꿈꾸는가를 주제로 KB국민은행의 사례를 들어 금융 플랫폼 기업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박 전무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은행권은 온라인 비대면 채널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발빠르게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위해 비즈니스 경계의 파괴, 디지털 생태계 기반, 네트워크 효과, 승자 독식 수익 구조, 다면적 시장 구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무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자주 방문하고 자주 머무르며 자주 거래하는 3T 관점을 내세우고 금융과 비금융의 공급자들 간 디지털 공간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상품 추천과 자산운용, 리스크 예측, 트레이딩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플랫폼 기업이 되고자 하는 배경은 금융이 점점 생활화돼가고 있는 속에서 플랫폼 경제로 바뀌는 이 생태계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가져야 될 위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술 오리엔티드된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를 갖는 것들이 세 번째 커다란 노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금융자산 포럼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제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으며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지난달 발생한 동료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가 방조한 타살이라며 관리 책임자인 최인혁 전 최고 운영 책임자와 이번 B씨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늘 오전 경기도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사망 사건에 대한 노동조합의 최종 조사 보고서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노조가 지난 5월 31일부터 24일 동안 고인의 전 현직 동료 6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노조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야간 휴일 휴가 무시한 과도한 업무량,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과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임원의 인사건, 직원 신고를 묵살하는 경영진과 인사 시스템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은 최인혁 네이버 경영 리더를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 임원 및 대표직에서도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CEO는 이번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본사인 네이버에서 맡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파이낸셜과 해피빈 재단 등 다른 법인의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건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임원 B에 대해서도 고인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려 고인의 힘듦을 가중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구성원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며 역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노조와 함께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제안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동수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조직장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한 축소, 좋은 리더십을 만드는 노사 공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수 경영진의 권한 독점 문제 해결 등입니다. 사망 사건이 한 달 정도 지났지만 회사 측에서 노조의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피켓을 들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조합원과 단체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및 임차 자금 지원 기념식을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28주년을 맞은 이 사업에서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109동을 무료로 보수해준 주택건설업체들에 대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국가보훈처장 표창,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116가구에 가구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총 6억 원의 주택 임차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주건협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총 2,014동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초기인 지난 주말 백화점들이 성황을 이뤘습니다. 동행세일 일정에 맞춰 정기 세일을 시작한 롯데백화점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19.7% 늘어났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각각 21.2%, 13.3%씩 뛰었습니다. 특히 명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명품 매출은 52.3%, 신세계는 46.9%, 롯데는 25.1%
10%씩 각각 급증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매년 진행된 행사지만 보복 소비가 더 활발히 이뤄지며 올해 실적이 더 좋은 편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지난 주말 대부분 의무 휴업이었던 대형마트는 백화점과 다르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올해 기업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이 수요 예측 개시를 한 주 앞두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크래프톤이 제시한 평가 시가총액은 약 35조 원 규모로 국내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와 넷마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재보험사 스위스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한다면 30년 뒤에 세계 경제가 입을 피해가 한 해에 2경 원이나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완화 실패 시 2050년도에는 세계 경제 생산이 한 해 18%나 줄어들게 되고 또 2경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투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보험사들의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통계도 그렇고. 스위스리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 저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을 할 때 예. 보험사라든가 혹은 재보험사의 전망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회사들이 미래 경제 피해 예측 기법이 앞섰기 때문이라래요. 예. 작년에 이제 킨제이 보고서에서 기후재난 피해 액수가 매년 수천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재난 피해액이 몇 천조 원까지는 언급이 됐었어요. 네. 근데 몇 경원이 언급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스위스리 보고서를 보면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계획 아래의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식량 생산 감소, 질병 확산,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아주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없을 때에 비교해서 2050년 총생산이 11에서 14%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현재 수준보다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느려진다면 경제 손실은 18%까지 치솟으면서 매년 피해가 2경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예. 보고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으로는 2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세운 파리 기후변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계 평균 기온이 2050년까지는 2.6도 상승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감속폭이 작은 편에 속하는 미국조차 국내 총생산이 7%로 줄어들고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지구 평균 2도 상승할 때까지는 8.5%, 3.2도까지 상승한다면 국내 총생산이 12.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후변화를 강 건너 불로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피해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뭐 느낄 정도까지, 피부로 느낄 정도까지 곧 온다는 얘기인데,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국가 주도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온실가스 배출하는 건 기업들이잖아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나섰죠. 문제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드렸는데, 오늘도 몇몇 투자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기업들에게 향후 10년 동안 약 2,8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지난해에도 JP모건은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6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요. 올해도 풍력, 태양열을 이용한 녹색 에너지 지원 프로젝트에 1,150조 원 투자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화석 연료에 투자해봐야 좌초자산으로 손해를 볼 게 뻔하다 보니까 미래 유망 사업으로 꼽히는 녹색 투자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도 기업 채권을 매입을 할 때 회사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약 5,500조 원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투자사 39도 투자 기업들에게 5년 내에 탄소 배출을 16에서 29% 줄이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기업들이나 투자가들이 이러한 기후 변화를 먼 미래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금융 투자 리스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JP 모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사죠. 모건 스탠리는 올해 4월에 2030년까지 저탄소 솔루션이 약 830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이들은 청정 기술이나 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는 녹색 채권 발행을 늘리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활동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녹색 금융을 주도하는 금융사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경제 지원에 총 1,1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입은행 또 산업은행 그리고 한전 등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베트남 등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사실 이제 국제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또 석탄 발전은 시간이 갈수록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원금 회수도 어렵다는 전망도 있었고요. 그런데 네덜란드 연기금이 석탄 발전소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지분을 매각한 사실도 있었고요.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석탄 발전소 등 반기후 산업 투자는 어떻게 보면 묵갈 수 없다. 이런 메시지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올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관한 기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석탄 발전소 해외 수출 때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에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저리대출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금융이라든가 투자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을 좀 역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더 늦기 전에 빠르게 잡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바꿔 들리기도 하고요. 기후 변화를 줄이는 녹색 투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